이진희 선생님은 모두 아시겠지만 장애여성 공감의 공동 대표이시고요. 장애여성 공감이 20년 정도가 지금 26주년 올해. 26주년을 네. 지금 맡고 있습니다. 선생님 한 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제 활동을 해 오셨고 지금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여성 공감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제 그 퍼포먼스 프로그램이 이제 있는데요. 춤추는 허리라고 하는 퍼포먼스 팀의 연출을 맡고 계시고 또 배우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최근에 또 굉장히 또 어떤 야망과 욕망을 보이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스탠딩 코미디를 지금 이제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딱 이제 등장을 하시면 저희가 또 다 이제 팬으로 이제 다 참여를 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오늘 그 발표는 장애 운동 현장에서 벌이는 돌봄 정치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저희가 이제 선생님 오늘 발표하신 PPT를 잠깐 봤는데,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해 하게 만들고 아주 흥미로운 저희가 이제 또 새로운 눈을 이제 갖게 만드는 그런 발표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문화과학의 선생님이 쓰신 불구의 몸들이 서로 돌보는 정치라는 저희가 이제 논문을 모두에게 어, 그 채팅창을 통해서 지금 다 아마 올라갈 것이고 참여하신 분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문 또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자와 이제 그 토론과 대화를 맡으실 분은 김영옥 저희 또문 기획위원이신데 선생님 하실 때 잠깐 소개를 더 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이진희 선생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도 잘 들리세요? 네, 혹시 진행하다가 화면이나 또 이런 그 소리에 문제가 느껴지시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았고 장애우선 공감의 이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제가 발표할 주제는 장애운동 현장에서 벼리는 돌봄 정치라는 이야기인데요. 어, 소개받았다시피 장애우선 공감회에서 꽤 오래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운이 좋게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장애우선 여성운동 현장에서 이 돌봄이라는 주제로 어떤 고민들을 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고민들을 좀 구체화시키는 어떤 실험, 도전, 그 속에서 사실 어떤 좀 갈등이나 뭐 어떤 그 틈 사이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은 정말로 돌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실 거라는 생각도 들고, 이미 또 많은 어떤 정책이라든지 담론이라든지 뭐 시도 같은 것들을 활동하시는, 또 자신의 어떤 뭐 개인적인 삶 속에서 여러 각도로 또 경험해 보신 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지금 저희 단체가 단체 안에서 하고 있는 고민들을 좀 내어놓고 서로가 어떻게 접속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과 동시에, 저희가 또 오늘 주제에 대한 설명에 보면 이제 가로지르면서 어떻게 방향들을 또 재설정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자리이니만큼, 서로가 좀 접속될 수 있는 부분과 또 서로가 또 어떤 차이들을 가지고 토론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해 내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오늘 좀 떨리지만은, 떨리는 마음보다는 또 하나의 문화에서 이렇게 초대받았다는 반가운 설레임과, 또 너무 또 좋아하는 또 이런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또 참여하신 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돌봄이란 이라고 하면서 주렁주렁 치렁치렁 이라는, 네, 이 단어를 조금 써봤어요. 저희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 휠체어, 가방의 모습, 모자의 모습인데요. 아, 음, 사회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도 너무 많고요. 너무 필요한 게 저희가 많아요. 한번 이동을 하려면은 장여성 동료들께서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하십니다. 자기 돌봄의 일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가뿐하게 움직일 수 없고, 이게 주렁주렁 이제 가득 물건들을 매달고 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돌봄이 뭔지라고 좀 설명을 할 때 저희는 이런 좀 몸이 감각하는 지금의 이제 우리들의 어떤 이런 감각들, 느낌들, 그것들을 이제 언어화하는 데 상당히 좀 집중하고 있는 게 최근의 시기인 것 같거든요. 되게 중요한 담론, 그리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어떤 정책들, 물론 정책들은 주목할 만하긴 하지만은 실제 이게 적용되는 현장의 모습을 보면은 엉망진창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이제 어떤 뉴스 타이틀에서나 주목할 만한 경우가 좀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돌봄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계속 막 집중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서로 상호 의존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이 가능할지를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돌봄이 중요하다, 위기다, 이런 말들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라는 부분들이 와닿지 않는다? 구체화되어야 한다. 돌봄을 어떻게 정의롭게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향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분명히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라는 부분에 대해서 떠오르는 저는 그림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돌봄을 지원하는 사람, 돌봄을 하는 사람, 돌봄을 받는 사람, 상호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은 돌봄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경험들을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어떻게 정치화시킬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계속 정치화 시키면서 정의로운 방향으로 사회 변화를 좀 더 평등하게 가기 위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좀 싸움들이 필요한지를 얘기하고 싶었고요. 근데 여기서 장여성 공감이 이제 장애 여성과 비장애 여성이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이 상호성이라는 말은 저희 익숙하잖아요. 너무 익숙한 개념인데 상호성이 실제로 일상에서 실현되려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기반이 필요하지? 어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지? 어떤 관계적 도전이 필요하지? 그리고 또 그때 어떤 윤리적인 딜레마들이 언제나 우리들을 괴롭게 힘들게 하지? 이런 사실 다각적인 토론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럴 때 먼저 짚어보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런 몸이 어떻게 경험하고 있냐라는 것이었어요. 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에 잘 다가가기 위해서라도 저는 사실 이런 몸이 어떻게 돌봄에 대해서 감각하고 있는지 서로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렁주렁 치렁치렁 정말 가볍게 다닐 수 없는 사람들. 음,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건 뭐냐면 저희 이제 저랑 같이 공동대표 역할을 하는 조미경님의 문자 음, 통역입니다. 고령성 부전증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장애가 진행되고 또 그 뇌졸중을 또 겪으시면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또 이제 가지게 되셨는데 그때 이제 음,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 통역기, 문자 통역기를 계속 이제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무거워 보이지만은 이것들이 이제 관계를 맺기 위한 물품들이라는 거죠.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계속 장애 여성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근데 이거는 그냥 뭐 내 한 몸 잘 돌보고 뭐 이렇다기보다는 돌봄을 잘 주고받기 위해서 어떤 이런 돌봄을 잘 주고받기 위해서 장애 여성들이, 그러니까 돌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준비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지 설명해주는 언어로서 주렁주렁 치렁치렁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또 다른 종이 접기 시작인데 이건 제가 그 오늘의 교육의 어떤 발표를 했을 때 썼던 글인데 이번에 공유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때 제가 어, 저 보시면은 막 탬버린을 치면서 뭘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저의 모습이에요. 저희가 이제 탈시설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뭐, 이른바 중증의 장애 여성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이제 관계를 형성하면서, 어, 구화로 언어 소통을 표현하시고, 이제 의사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체적인 언어, 로서 이제 의사소통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고 또 의사소통이 좀 더디시거나 아니면 활발하지 않으신 경우도 있죠. 혹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거나 이런 다양한 장애를 가지신 이른바 중증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하고 어, 만나고 있는데요. 의사소통을 제가 너무 못하는 거죠. 네. 저는 장애여성 공감에서 별명이 거진 비장애, 나 자꾸 거진 장애. 거진 장애인? 정체성을 이상하게 생각하나 봐요, 제가. 거진 장애인이란 별명이 좀 있어요. 그만큼 좀, 어, 이 장애인이 경험하는
세계와 좀 동기화가 잘 되는 편이다라는 뭐 칭찬이겠죠? 네. 그런 칭찬을 좀 듣는 편인데, 도무지 의사소통을 제가 잘 해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병원에 갔는데, 저희 이제 그 단체가 활동하는 이제 건물에 이제 아래층에 병원에 갔는데, 제가 의사소통을 너무 잘 못했던 분이 본인의 활동 지원사 분하고 병원에 와 계신 거예요. 와 계신데 이 활동지원사분이 너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시는 거죠. 사실 저는 그 전까지 활동지원사분들이 이 장애인과 1대1로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위험성이 주로 있는지 음, 어, 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1인의 관계에 지나치게 집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 주제는 중요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는 의사소통을 잘하고 활동 지원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의사소통을 평등하게 잘 하시게 될까, 인권 침해의 문제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까, 이런 거에 좀 집중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막 이 단체 안에서 막 갑자기 막 원치 않는 신체 접촉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활동지원사분이 그 장애여성 당사자분하고 의사소통을 하시는데 뭐 이렇게 오른쪽 손을 잡아도 될까요? 뭐 의사 확인을 제가 늘 했던 것처럼 해도 될까요? 뭐 음,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시고 눈빛, 몸의 음, 움직임을 보면서 아, 지금 팔이 불편하시군요. 휠체어 밑으로 내려드릴게요. 음, 그러면서 어, 돌봄이라는 것이 이래서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래서 집요하게 계속 서로 경험들을 더 나눌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서로 평등하게 소통한다라는 의미도 서로의 몸이나 관계나 맥락에 따라서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도로만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제도가 없이 또 얘기하기 어렵고, 활동 지원사의 이제 노동권만으로 설명했을 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기고, 그 사각지대가 되게 많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사실은 윤리적인 질문에 늘 이렇게 맞닿을 수밖에 없는 것이 돌봄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종이접기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뭐지? 이상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뭔가 돌봄이라는 게 되게 뭔가 사소해 보이고, 되게 사소해 보이고, 막 뭔가 이렇게, 네.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일상적으로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제가 이게 종이접기 하다 보면은 익숙한 대로 계속 막 이렇게 꽉꽉 손을 눌러서 접다 보면 너무 손자국이 세게 나가지고 틀려서 다시 접으려고 해도 그 손자국이 또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봄이 이렇게 몸에 계속 서로의 흔적을 남기면서 쌓여간다? 뭐 흘러간다?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두 분 선생님도 같이 저는 오히려 더 많은 또 이렇게 의견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돌봄이 계속 뭔가 축적되는 혹은 흘러가는, 서로에게 뭐 기억되는, 뭐 남겨지는, 네. 어떤 의미로서 계속 생기고, 그렇지만 우리 종이접기 틀리면 다시 접고 다시 접고 또 학도 접었다가 거북이도 접었다가 막 하잖아요. 그런 되게 끊임없는 또 새로운 시도, 들도 가능한 어떤 것이구나. 아, 내가 그동안 학을 너무 접었구나. 거북이를 접어야 될 때구나. 그래서 손자국이 남아있는 종이처럼 나도 누군가를 지원했던 경험들이 내 몸에 남아있고 계속 그대로 하려던 습관들이 있는데, 내 몸의 습이 바뀌어야 될 시점이구나. 이게 그래서 상당히 세심함도 필요하지만 빠른 포기도 필요하구나. 그 재도전이 계속 필요하구나. 되게 뭔가 하찮아해 보이고 사소해 보이는 이 종이접기라는 놀이를 통해서 뭔가 돌봄에 좀 비유하고 싶었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자리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관계를 맺고 싶어요. 저희 장여성 동료, 네, 이름 말해야 되겠어요. 진은선 장여성 활동가가 한 말이에요. 문화과학이 글을 쓰기 위해서 돌봄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막 충분히 많이 했으면 좋을 텐데 공부를 시간이 없다고 해두겠습니다. 네,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서 글을 어떻게 쓰지?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장여성 동료들과 음, 쓰는 건 내가 이렇게 나는 타이핑을 치지만은 우리의 토론이 담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돌봄이 왜 중요할까? 어떤 돌봄을 맺고 싶을까? 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리적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접근성을 되게 급진화시켜서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 그냥 세팅 중심으로만 얘기했을 때 결국 관계의 접근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계를 잘 안 들리나요? 혹시? 아니, 잘 들려. 아, 아니죠? 네.
오히려 관계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의 관계를 역전시키거나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배리어 프리 논의,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저는 더 확장적으로, 급진적으로 갈 필요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그냥 세팅, 물리적인 세팅 중심으로만 얘기할 때 오히려 관계를 더 나아가게, 서로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딱 거기까지, 음, 당신이 올 수 있는 자리는 여기까지라고 단절시키는 경험들이 더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0%다 이런 물리적인 세팅이 되지 않은 공간에 내가 갈 수 있다.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내 몸이 불편하다. 우리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 공간을 변화시켜 보면 어떠냐라는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 그 관계가 존재할 때에, 그럴 때 사실은 내가 지금 저 이런 서포트, 그 지원이 필요해요. 나에게 이런 돌봄이 필요해요. 라는 말도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어떨 때는 내가 나 혼자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돌봄이 필요한 순간도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돌봄의 이런 다양한 성격이나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채롭고 계속 변화무쌍한지에 대해서 장애 여성들한테 정말 많이 배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정된 돌봄의 형식이나 매뉴얼이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부터는 시작해야 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지만은 그것만 존재하는 세계가 있을 때, 이 관계의 흔들림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가 있을 때 결국은 권력도 관계도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밖에 없겠다. 실패하더라도 뭔가 다른 시도를 서로 할 수 있는 관계에서 우리의 관계나 감정들도 갱신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맥락의 얘기를 이분이 해주셨어요. 또 다른 장애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제 저랑 같이 연극을 주로 하시는 배우 서지원 님인데요. 음, 삭발투쟁을 하면서 그 삭발, 머리 깎는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설명을 하신 거죠. 나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기 표현이라는 것은 머리를 기르거나 자르거나 염색을 하는 거나 몸의 움직임이, 물론 나는 뭐 자유롭게 막 배우로서 상당히 다양한 어떤 신체의 자율성을 가지고 내가 움직이지만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무대 밖에 사회에서 나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럴 때에 사실 나는 머리로서 나를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정치적인 행위였어. 취약한 사람, 계속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은 낙인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사실 돌봄이라는 말에 대해서 장애인권 운동에서 어, 반대하고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저는 사회적 맥락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사실 이걸 그냥 모른 척하고 돌봄이 중요하다라고만 또 강조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취약성을 어떻게 더 정치화할 것인지, 그리고 의존성, 인간의 의존성, 인간 다 의존적이지라는 그냥 딱 그런 단순한 말의 반복이 아니라 의존을 어떻게 하는 것이 상호 의존적인 것인지, 상호 의존을 가로막는 이 정치경제체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는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 장애 여성 서지원 씨는 머리가 나의 유일하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어,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되게 중요한 장치였는데, 이 머리를 깎는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상당히 지금 많이 어, 분노해 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의미다. 그 삭발투쟁 많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죠? 그 운동의 역사 안에서 되게 중요한, 저는 투쟁의 의미를 되게 이 결기와 이 분노와 정말 너무나 억울한 상황, 또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황, 처절한 상황들 속에서 삭발투쟁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마다 사실 이제 의미화하는 것들이 되게 저 중요한 의미들이 운동의 역사에서 쌓여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장애 여성 서지원 씨가 취약한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하고 싸우는 행위로서의 이런 삭발을 이제 얘기함으로써 음, 이 취약성을 계속 이제 전시당하는 위치로 놓여지고 싶지 않고 어떻게 이걸 정치적으로 내가 싸움의 힘으로 쓸 것이냐라는 고민들 하고 되게 또 적극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던 저희 내부의 또 중요한 어떤 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성에 도전하는 돌봄을 위한 투쟁이라는 주제로 어, 돌봄을 어떻게 정치화할 것인가. 정치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 과정, 취약성을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말할 수 있을까? 내 몸이 겪는
고통, 또 관계에서의 고통, 사회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들을 어떻게 고통의 주인으로서 내가 다르게 의미화하고 언어화할 수 있을까? 다른 대안들을 내가 말할 수 있을까? 그럴 때의 상호, 그 의존성이라는 것은 어떤 맥락에 어떻게 위치되어야 이것이 상호 의존할 수 있는 관계들을 형성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이제 자율성이라는 것이 진짜 나 혼자 알아서 할 수 있고 나 자기 결정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계적 역량을 쌓아갈 수 있고 같이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우리 돌봄과 인권에서도 쓰셨던 이 돌봄의 동심원들이 더 두텁게, 더 다양한 겹으로 여러 가지 색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이, 네.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통합 돌봄이라는, 이 커뮤니티 케어가 지역사회에서 뭐 필요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등을 담은 이제 뭐 글의 일부를 정리했는데 요거는 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걸 뭐 많이 다루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 어, 그러니까 요 슬라이드를 이제 가져온 거는 이 앞에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돌봄 주제가 정말로 많은 현장과 학계, 현장, 수많은 당사자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에서는 어떻게 돌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 그렇다고 저는 사회복지가 너무 돌봄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인권운동이 제일 잘하고 저희가 제일 잘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은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고 이게 서로 비판적으로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서로 좀 다른 방식으로 네트워킹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토론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 뭐 연구하시는 분들 또 그 현장 안에서도 돌봄이 되게 중요한 이슈다.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 통합 돌봄이라는 말, 커뮤니티 케어라는 말로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커뮤니티 케어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좀 비판적으로 좀 더 살펴보고 장효서 공감해서 살펴보고 싶었던 것은 커뮤니티가 우리가 있는 커뮤니티가 어떤 커뮤니티냐, 그리고 그 커뮤니티의 어떤 불평등성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커뮤니티 케어라는 말은 정말 사실은 시설화된 삶의 어떤 겹이 하나 더 생기는 것 이상을 벗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라는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영역에서 이렇게 또 왜 이렇게 필요하고 어떤 부분들은 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정리해주고 계신 분들이 있고 거기 안에서 또 이제 운동들은 또 같이 또 이렇게 개입하고 만나면서 그러니까 지금의 커뮤니티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 커뮤니티 케어로 이루어졌을 때 시설 수용의 역사가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또 계속 그러니까 오히려 더 네.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발전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애 운동과 여성 운동과 이제 노동 운동에서 이제 돌봄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되게 중요한 관점들에 대해서 작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이 각 운동의 내용들을 뭐 다 이해하고 가로지를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뭐 짠하고 제시한다기보다는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이해를 하면서, 어, 어, 네네. 네네. 음. 네네. 잠깐, 죄송합니다. 네. 네네. 제가 또 이렇게 발표하는데 두 분 계속 같이 계셔서 괜찮으세요? 퇴장 안 하셔도, 네. 안 불편하세요? 네. 음. 제가 근데 두 분이 없으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의존하고 있어요. 좀 자연스럽게 또 퇴장하셔도 되고. 깨를 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의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리액션을 보면서 이상한 말 하나? 이렇게 체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영동에서 되게 중요했던 거는 자기결정권. 왜냐면 선택과 결정을 통제했던 그 억압의 역사들이 있죠. 그래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매우 중요한 이제 운동의 목표이고 여전히 뭐 중요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이제
자기 결정만 강조했을 때에 이것이 왜냐하면 사실 자기 결정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저는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되게 자유주의적으로 혼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의 어려움은 저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사실 함께 의존해서 그 관계 안에서 관계의 맥락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힘들이 조건들이 관계들이 서로 만들어진다면은 이 돌봄의 위기를 좀 우리가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여러 다른 방식의 사실은 제도적 접근이라던가 이 관계적 어떤 여러 가지 영감들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애운동에서 계속 돌봄 받는 사람, 아픈 사람, 그런 어떤 위치를 강요하면서, 어, 존중받지 않고 계속 차별했고 시설에 가뒀던 역사적인 맥락에서 장애운동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성불평등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 않으면서 내가 젠더화된 어떤 돌봄의 문제들, 어, 그리고 또 시장화된 돌봄 안에서 이 노동자들의 돌봄 노동자들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그리고 돌봄의 공공성들이 계속 후퇴되고 있는 지금 특히 지금 시기에 문제 같은 것들이 너무나 이제 중요한 이슈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 연대를 하기도 하는데 어 그런데 이때의 연대의 과정 안에서 공통적으로 뭘 더 근본적으로 좀 지금 질문을 하면서 이 돌봄의 위기를 진단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좀 짚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자리가 좀 저는 음, 더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돌봄 뭐야? 돌봄이 뭘까? 어떤 돌봄을 우리가 어, 사실은 지향해야 되는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취약성, 뭐 의존성, 그다음에 이제 자율성, 관계적 자율성, 상호 돌봄 이렇게 좀 같이 토론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또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돌봄 좋아, 필요해, 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할까? 그때 우리가 시도했던 것들의 사이에 있는 얘기들, 미끄러졌던 얘기들 더 많이 전면화시켜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돌봄이 뭐 가족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 그래서 이것이 사실 이제 가족 제도의 문제와도 긴밀하다라는 것을 뭐 확인을 하는 슬라이드고요. 요거는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이제 활동 지원에서도 이제 1인 가구의 기준을 어떻게 볼 거냐. 이제 가족 구성원이 그러니까 혼자 사는 어떤 조건을 볼 때, 이제 혼자 살 때 1인 가구로 보고, 이제 가족 구성원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아니면은 뭐 18세 이하, 뭐 청소년, 뭐 25세 이상, 이제 어, 노인이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혼자 산다고 간주하는 어떤 거. 이것도 사실 이제 좀 재밌는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1인 가구의 조건을 이제 그러니까 가족 중심으로 본다라는 거 하나와 그리고 돌봄의 역량이 어떤 사람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는지가 음, 동시에 들어가 있는 이제 음, 법률의 내용이다라는 것이고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추가로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연금에 대한 것 이제 이 국민기초생활 이제 보장법에서 이제 수급권에 이제 기준자가 되기 위해서도 이제 가구의 구성원들 가구소득으로 이제 환산을 할 때에 이제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이 복지제도의 어떤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연금제도, 활동지원제도 등등 이렇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심의 돌봄제도가 문제다라는 것은 계속 확인되고 있는 분들을 또 한 번 더 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김은정님은 이제 저희 이제 공감의 이제 창립 멤버시기도 하고 지금 이제 공감의 회원으로서도 계속 같이 또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계속 연구하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쓴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에서 좀 영감을 얻어서 제가 책의 내용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요 말을 그냥 딱 따가지고 그냥 아전인수했을 수도 있어요. 라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장애운동에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이제 돌봄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어떻게 잘 좀 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말을 좀 찾고 있어요. 뭐 돌봄 사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실은 오랫동안 누적된 뭐 돌봄받는 사람에 대한 그런 차별과 이런 억압이 해소되는 게 아니고 또 그 경험을 계속 했던 사람의 네, 생각에 또 되게
도움이 되는 영향력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라고 계속 반복하는 것도. 그래서 계속 이제 장애인에게 그동안 이제 계속 주어졌던 노동은 이제 시설화를 위한 어떤 노동이거나 시설화를 위한 어떤 노동이거나 아니면 계속 정상화시키고 장애를 극복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오히려 이제 좀 이렇게 억압하기 위한 어떤 치유를 좀 강제하는 어떤 그런 성격의 노동들로서 많이 이제 접근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이 치유 노동이라는 말을 어떻게 잘 써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연구나 여러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같이 또 예, 의견을 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상성에 도전하는 돌봄을 위한 투쟁, 이 돌봄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오히려 느린 것이 우리의 저항이다. 느린 대로 꼬인 대로 살고 싶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근데 좀 더 구체적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마침 얼마 전에 책이 하나 번역이 또 그걸 해주셨더라고요. 네. 정의로운 돌봄. 돌봄과 정의라는 말이 들어간 책이었어요. 전혜은 선생님이랑 제이 선생님. 예? 응. 가장 느린 돌봄. 근데 아직 읽지 못했어요, 제가. 아무튼 느린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느린 것이 우리의 저항이다. 느린 대로 꼬인 대로 살고 싶다. 그게 체제 전환이다. 이런 구호를 했는데 아,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 겁니까? 이렇게 또 누군가 물어서 아, 그래 더 좀 토론하자 했는데 그 책이 그걸 번역해 주셔서 저희도 조금 더 보고 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아, 장애 여성의 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경험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돌봄이 필요한 것도 맞고 때로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기도 하고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분명히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를 또 고민하면서 또 우리 또 앨리스 웡님 언젠가 만나고 싶은 이분이 내 몸의 허약함은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장애 극복 서사는 아닌 거잖아요. 내 몸의 허약함을 감당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방법이 있죠. 물론 아프고 힘들지만 근데 이런 사회적인 안전망이에요. 죄송합니다. 오탑니다. 사회적인 안전망, 이런 것에 대한 허약함이 늘 두렵고 걱정스럽다. 이건 사회적 차별이나 억압, 불평등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취약성이라는 지금 정부가 제도 안에서 취약계층이라고 호명하는 방식은 당신은 취약한 사람이야 라는 일방적 규정인 거고 그 상태로 계속 불평등하게 너는 살아야 돼. 시설에 살아야 돼라는 사실은 명령인 거죠. 아프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설명하는 언어로서의 취약성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약성의 정치로 이 정부가 정말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하려면 제대로 지원하게 하려면 정말 우리가 그렇죠. 더 약한 사람, 더 힘이 없거나 권력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정치와 제도가 움직이는 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동정인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인 거죠. 아닐 뿐인 거죠. 그럴 때 이 취약성을 이 낙인으로 작동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그러니까 각자 도생하고 취약한 사람은 시설에 버려지거나 알아서 그냥 뭐 죽어가게 방치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취약성을 좀 더 정치적인 어떤 투쟁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때 주렁주렁 치렁치렁 더듬더듬, 두근두근,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뒤엉켜서, 혼자서 말하기 어렵지만, 뒤엉켜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돌봄을 어떻게 재구성할 거냐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퍼포먼스를 했어요. 공연을 했는데, 그때 좀 이제 무대 위에서 저희가 도전했던 것들은 뭐냐면, 이제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이야기, 보여줄 이야기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얼음땡이란 제목을 쓴 거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얼음. 어떨 땐 땡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이 타이밍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좋은 돌봄 매뉴얼이 몹시 필요하지만 그 좋은 돌봄 매뉴얼만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까지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얼음땡의 타이밍과 순간이 다 다르고 그 타이밍이 안 맞아서 우리는 갈등도 많이 생기고 어려워지기도 하지만은 그 불화의 과정, 사회적 차별과 싸우는 이 불구의 몸들이 이 사회적 차별과 싸우는 그 불화의 정치도 너무 필요하고 어,
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시민이라는 말 좀 낯서네요. 그래서 항상 다양한 시민에서 우리는 시민 아니고 다양하냐 이렇게 말했던지라 네, 좀 다양한 시민 하니까 좀 그렇지만 아무튼 네. 같이 살아가는 이런 존재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 늘 이거 불화하면서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얼음땡이란 제목인데 이때 이제 3장과 4장, 3장이 이제 프라도 윌리라는 장애를 가진 분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 챕터였고, 4장이 이제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 간의 또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의 어떤 대화 방식이 계속 서로 불통역되는, 그러니까 이게 통역됐어, 불통됐어, 그냥 불통역을 계속 넘나드는 순간들을 좀 이제 장면화 하면서, 이것이 어, 돌봄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호 의존, 상호 돌봄이라는 것이 독백의 시간도 필요하고 얼음땡의 수많은 충돌과 갈등들의 순간들 벌어질 수밖에 없고 필요하고 그리고 불통역되는 순간에 어, 들을 통해서 결국은 서로가 어떻게 서로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네, 우리가 또 이렇게 같이 느끼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공연 사진은 멋있어서 준비했어요. 네, 네, 이렇게 다양한 몸을 가진 배우들이 공연을 했고 장애를 다르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성의 정치라는 것을 저희도 뭐지? 그게 뭘까? 너무 어려워라고 고민을 했는데 내 몸과 내 고통과 내 장애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장애의 특징, 15분 염색체가 이상하고 뭐 심리 검사 결과 그리고 뭐 지능 검사 결과 몇 점이고 그런 게 사실 일반적으로 장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의료화되는 것, 병리화시키는 것 그런 것들을 막 극복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래 뭐 그런 지식도 필요할 때가 있다. 오케이. 그래 있다고 하자. 네. 뭐 그런 지식이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지식은 대부분 되게 의료적인 기준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데 동원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많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대화하는 과정에서 대본을 쓰면서 여러 워크숍들을 하는데 키워드가 눈치였죠. 돌봄을 받는 사람 너무 눈치를 계속 본다. 나한테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되게 윤리가 여기서 중요한 문제 같아요, 여러분. 네. 왜냐면 돌봄하는 사람들은 도망가고 싶을 때 많을 것 같고 돌봄 의존자들은 치사할 때도 많고 그 사람하고 이별하고 싶을 때도 많고 그리고 때로는 돌봄자를 미워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상호적으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도망가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뭔가 윤리적이지 않고 부정의해 보이는 이런 감각이나 감정들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들여다보고 그게 무슨 의미일까를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이제 눈치라는 주제를 찾아냈어요. 눈치는 이제 발달장애 여성분이 나 잘 모르고 어색한데 나 맨날 눈치 봅니다. 근데 야, 눈치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역량이냐. 내 눈치를 말이. 네, 네. 눈치를 너무 안 본다. 그래서 이런 음. 남들이 안 볼 때는 난 눈치를 볼 수 있다. 마치 이제 신들림처럼 눈치를 봐서 남들이 모르는 걸 난 언제나 통찰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대본 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애 느낌이 되게 엣지가 있다. 음. 나는 이런 장애를 가졌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 지금 이제 장애인 복지 복지행령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설명하는 것 말고 내 장애가 가진 어떤 내 캐릭터에 부여하는 어떤 엣지. 예, 그래서 독특한 장애 느낌이 조금 더 더해진다면 너는 좀 독특한 장애 느낌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이런 눈치의 엣지가 왜 없니? 이런 어떤 우리 장애여성 공감의 커뮤니티 개그인데 이게 좀 더 사회화되면은 취약성을 정치화하는 것도 이런 맥락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대본을 작성해 나갔죠. 뇌병변 나 내 뇌병변은 거칠고 생략이 많아. 근데 넌 뇌병변인데 좀 디테일한데 뭐 이런 대화를 저희들끼리 여러분 근데 어디 가서 이렇게 아시죠? 이런 것도 커뮤니티 개그는 또 잘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장애 자체에 몰두한다고 장애가 보여? 자기 욕망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닐까? 몸만 본다고 장애가 보여? 뭐 이런 대화를 어,
나누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취약하다는 게 뭘까? 몸이라는 게 뭐지? 장애라는 게 뭘까? 장애의 몸을 잘 들여다보면 이게 장애만 보이는 게 아니구나. 되게 여러 존재들이 같이 보이게 되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돌봄을 원하고 있을지도 더 잘 보이고 구성될 수 있겠구나라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이 과정 되게 갈등스럽고 힘들고 우리가 점점 아파지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뭐 나이의 문제도 당연히 있고요. 뭐 장애가 좀 더 되는 거. 저희 장애 여성 공감 조미경님은 장애가 이제 진화한다고 얘기해 주셨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주인으로서 말하고 싶다. 그러니까 고통은 고통스러운데, 근데 그 내가 가진 고통을 내가 더 잘 들여다보고 싶은 욕망의 언어인 것 같습니다. 고통의 주인이라는 이야기는. 예, 그래서 이렇게 생긴 대로 꼬인 대로 살고 싶다. 느린 것이 우리의 저항, 더 느려지자라는 구호를 붙잡고 어떤 얘기를 더 사회적으로 할 수 있을까 보고 있고요. 아까 책은 가장 느린 정의. 가장 느린 정의. 아유, 네. 가장 느린 정의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같이 있어야 돼요. 제가 같이 계셔 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 사례입니다. 또 사실 저는 제가 초대된 거는 사실 이런 저희 경험들이 좀 서로한테 좀 영감 촉진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좀 재밌게 또 귀 기울이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몸을 써볼 수 있는 것일 것 같아서 개입과 지원, 그러니까 장여성학교 한글반에서 내가 같이 이렇게 뭐 저 이제 보조 강사 이렇게 써요. 지원을 하면서 어떨 때는 개입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음, 개입과 지원이 좀 약간 주체가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 내가 더 몸이 가야 될 것 같은데 돌봄자가 약간 지원은 나 이게 필요해요. 돌봄 의존자가 또 요구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딱 이게 뭐 어떤 맥락에 쓰는지에 따라서 이제 다른 말이기 때문에 요게 뭐 무슨 뭐 이렇게 철학적 개념처럼 뭐 이렇게 딱 쓰여질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개입과 지원, 그러니까 관찰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상대화해서 본 거예요. 이 활동가가.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돌봄자에게 되게 뭔가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돌봄 하세요. 라고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돌봄을 하고 있고 내가 있는지를 잘 들여다봐야 이게 돌봄은 너무나 중요한 활동입니다. 돌봄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돼야 됩니다. 뭐 노동권 너무 중요해요.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이 얘기 너무 중요한데 그 돌봄의 의미들의 겹도 더 정치화되고 많이 해석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개입에도 개입이 필요하고 지원에도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돌봄자, 돌봄 의존자 모두 다 상호 의존적인 돌봄을 잘 해내기 위해서 여러 겹의 사실은 이제 이 동심원들이 펼쳐지는 방식이 매우 이제 다채로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발달장애 학생의 이제 이른바 도전 행동. 장여성 공감에서 근데 이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 행동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의미화해서 해석하고 있긴 해요. 뭔가 좀 문제 행동을 좀 긍정적으로 뭔가 쓰는 측면으로서의 도전 행동이라고 이 개념을 쓴다기보다는 네. 근데 이제 요 슬라이드에 있는 거는 사람들이 조금 약간 불편하거나 뭔가 어려거나 좀 같이 좀 해결해야 될 주제로서의 도전 행동,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 의미로 이 슬라이드에 썼어요. 그런데 공감에서는 약간 도전 행동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좀 계속 도전하자. 여기서도 출몰하고 저기서도 출몰하자. 약간 이런 의미로 저희는 도전 행동 가보자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 저 같은 경우도 도전 행동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발달장애 여성 회원들이 놀리기도 하거든요. 지니님 보면 싫어하는 사람 보면 얼굴 울그락불그락 막 싸울 준비 하시던데 그런 게 저희들에게 말하는 도전 행동인가요? 뭐 이렇게 저한테 역질문 하시면 제가 예, 맞습니다. 얼굴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사실 그 도전 행동 어떻게 바꿀까,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렇게 잘 초점이 간다면은 그냥 어떻게 관계 맺을까로 질문이 바뀐다면은 아까 말했던 눈치 관찰, 개입과 지원, 어, 또 협력할 체계, 이런 동심원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권리 대 권리의 대립이 아니라 다른 방식, 이 시설화되지, 이게 서로가 시설화되지 않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문제 상황이라고 먼저 항상 판단하죠. 이게 돌봄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발달장애 청소년의 뭐 이렇게 섹슈얼리티 얘기하면서 뭔가 또 성적으로 문제 행동한다. 뭐 어떻게 개입해서 바꿀 거냐. 막 이런 얘기를 막, 또 이렇게 중요한 고민이긴 한데, 또 어떻게 바꿀 거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꾸려고 해도 뭔지 알아야 바꾸는데 자꾸 뭘 어떻게 바꿀까요? 이렇게 하니까
문제라고 판단하기 전, 그러니까 문제라고 판단하는 주체도 언제나 사실은 이 지원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사실 질문을 더 많이 이렇게 해보고 우리가 이 문제를 검토해보자라는 것이 지원하는 사람들의 일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실은 세팅 자체를 바꾸는 거, 그리고 다르게 문제를 풀어가는 경험을 우리가 공동으로 계속 축적해 나가는 거. 돌봄 현장에서 얼마나 갈등과 여러 사안들이 많겠어요. 근데 그걸 풀어가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 다른 경험을 해야 된다. 이거 공감해서 이런 방식으로 좀 문제에 접근하는, 이거 옳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도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불편한 옆자리일 수밖에 없다. 돌봄을 주고받을 때 서로 옆에 있는 게 받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다 이 불편한 옆자리일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좀 이런 건 약간 쿨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불편한 옆자리가 뭔지 고민하기, 다르게 겪는 관계를 만드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돌아볼까?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해나가는 방식은 저희가 사례로서 좀 이렇게 어, 네,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밀성도 좀 이렇게 변주가 필요하다. 친밀해야 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친밀함도 다 레이어가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친밀성에 대한 것도 어떻게 이게 존중감을 유지하면서 거절이 가능한 관계일 거냐를 저희는 이제 주로 뭐 집중하면서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뭔가 이렇게 가족처럼 관계 맺는 거, 돌봄자와 돌봄 의존자 그렇게 맺는 거 부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어떤 맥락에서 예를 들면 차별과 이렇게 맞서 싸우면서 어떤 그 승객이 막 이 장애 여성분을 막 이렇게 빤히 쳐다보니까 활동지원사분이 왜 쳐다보냐 이렇게 받아친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지나가던 승객분이 되게 엄마야 왜 끼어들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래 내가 엄마 옷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무슨 일이죠? 내가 엄마. 그러니까 이럴 땐 사실은 우리가 막 가족주의에 기대고 막 우리 뭐 서로 차별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뭐냐 이게 가족 관계를 끌어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싸움의 전략에서 사실은 친밀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힘을 가지고 유연해지려면은 정말 많은 이런 우리가 겪고 있는 경험들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런 장면들을 해석하고 또 이런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말들과 지향들에 대해서 변주해서 도전해보고 때로는 침묵도 대응일 수 있고 또 이렇게 또 이런 어떤 음, 방식으로 받아칠 수도 있다. 그래서 상호 의존과 친밀성이 되게 복잡하구나. 어, 사소한 문제가 하나도 없구나. 네,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저희가 해나가고 있고요. 시선의 끝에서 서로의 삶이 연결되는 돌봄 이건 뭐냐? 시선의 끝에 그 이렇게 같이 동료들하고 활동하고 그럴 때도 돌봄은 항상 시선에 아, 그러니까 좋은 돌봄, 좀 편안한 돌봄, 서로 좀 잘 의존하는 돌봄은 시선의 끝에 이게 서로 이렇게 딱 시선이 맞닿아야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어,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로서 돌봄을 착착착 잘 능숙하게 하는 거 말고 어떻게 서로 마음을 쓰고 어떻게 서로 살필지 알려면은 그러니까 여기 뭐 물 드셔야죠. 빨대 끝이 아니라 빨대 하고 끝을 봐야 빨대가 이렇게 뭐라고 잘 구부러지지 않아서 뭐 입천장에 뭐 이렇게 상처가 가거나 뭐 너무 여러분 너무 진짜 좀 약간 좀 저것까지 이렇게 포장한 얘기일 수 있겠는데 그리고 장애 여성도 그분을 본다는 거죠. 하고 내가 너무 많이 요청드려서 저분이 너무 지금 버겁지 않나? 호흡을 고를 필요가 있지 않나? 자기도 호흡을 그러면서 자기 호흡을 한번 고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선의 끝에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삶이 그때서야 내가 저분하고 정말 연결감 있게 뭔가 돌봄을 주고받는 것 같다. 라고 좀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려줬죠. 그래서 서로 그 시선의 끝에 서로를 보면서 왜냐면 돌봄 막 급하게 할 때 못 볼 수도 있거든요. 아, 신변 보죠. 화장실. 바빠요. 지금 너무 급한데 언제 이렇게 하실까요? 저렇게 하실까요? 시선의 끝 못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긴박한 순간이 지나고 나서 어땠어? 편안한가 서로? 안 다쳤나? 괜찮은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관계가 형성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네. 똑같은 질문, 그래서 어쨌든 서운하다. 질문 너무 고마운데 질문을 반복해서 해주는 게 배려나 편안함, 평등한 게 아니라 음. 시선의 끝에
머무르고 기다리고 숨을 돌리는 그 순간들이 계속 연결된다면은 정말 이 삶이 연결되는 어떤 감각들을 계속 가져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순간들은 어긋날 때도 많죠. 한숨 돌리는 순간도. 그래서 이 서로 이제 어긋남으로 이제 동기화되는 거, 뭐 무라사 다카오 책, 그런 이 순간들을 마주하기가 되게 어렵지만 그 마주하는 찰나찰나의 순간에 아, 우리의 몸과 돌봄이 연결되어 있다.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포착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이제 제가 정리를 40분 동안 하기로 했는데 지금 45분이 되어 가고 있어서 이거는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은 이겁니다. 돌봄은 돌봄이고 섹슈얼리티지 아니다라는 주장을 공감해서 계속해서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변보조는 신변보조. 예를 들면 이제 기저귀 교체나 이 기저귀 교체의 문제에 자꾸 이제 섹슈얼리티 문제를 개입시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폭력의 문제, 성폭력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제 어, 엄격하게 신변 보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데 근데 때로는이 아니라 정말 자주 뭐 의도치 않게 추가되는 스킨십이나 동의하지 않는 스킨십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장애 여성들의 경험을 빌려서 얘기하자면은 항상 몸이 보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가지는 익숙한 예를 들면 기저귀 교체나 이 목욕, 신변 보조일지라도 내가 그 순간에 오늘은 좀 다르게 하고 싶고 오늘 내 몸이 느끼는 어떤 이 불쾌감에 대해서 잘 소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약속이나 매뉴얼은 당연히 필요하겠는데 그것이 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왜냐면 몸과 몸이 부딪히고 사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질 때에 이 돌봄과 섹슈얼리티를 연결해서 또 상황을 보아야 되는 이게 꼭 성폭력의 문제에 해당하는 사안은 또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발달장애 여성이 쓴 어떤 돌봄과 관련돼서 이제 이게 또 교육도 필요하고 이럴 때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여러 예산 삭감이나 뭐 성평등을 후퇴시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성인권 예산이 이제 정부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이제 반대하는, 규탄하는 집회에 나가면서 자위 공부해서 자위할래, 예산 필요하니까 예산을 돌려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 이 돌봄 현장에서 섹슈얼리티 문제를 이제 폭력의 문제만 이제 집중해서 다루고 실제 좋은 서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상호적으로 존중감 있는 이 돌봄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에 대한 접촉 그리고 이런 사생활의 문제나 아니면은 이런 그 몸을 보이고 싶지 않은 어떤 여러 가지 순간들의 뭐 문제들 등등등 네. 또, 뭐, 실제로 구체적으로 또 연애나 이런 경험들을 또 개입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뭐, 같이 얘기하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의로운 돌봄의 조건을 질문하면서 제도가 있지만 서비스만 남을 때에, 생각할 5분이 없다. 이거는 그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5분만 생각하면 되고, 5분만 저분을 딱 눈을 마주치면 되는데 그 5분이 없다라는 이야기들도 되게 기억 제가 남아있는 거고요. 죽음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존엄한 돌봄과 삶을 얘기할 때 이 삶의 존엄과 이 존엄한 돌봄이 사실은 이 죽음의 과정, 삶의 과정으로서의 죽음까지 연결되어서 같이 좀 이제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계속 실패만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런 사회적인 여러 노력들을 싸우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돌봄을 주고받는 사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희 선생님. 어떤 면에서 가장 돌봄을 필요로 하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간주되고 있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돌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차원에서 보기 시작을 하면 돌봄이라는 문제가 또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이제 질문이 될 수 있고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그런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하기 시작을 하고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정 그 토론자, 김영옥 그 논문 기획위원을 모시고 선생님의 어떤 뭐 질문 혹은 선생님의 어떤 대화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옥 선생님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페미니스트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활동가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돌봄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이듦의 정치라고 하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쓴 돌봄의 얼굴, 그다음에 새벽 3시에 몸들에게 돌봄과 인권, 이게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제 돌봄을 이제 어떻게 문제화할 수 있을까? 돌봄은 무엇이 어떤 문제인가라고 하는 이제 어떤 문제 제기, 그 돌봄을 가지고 돌봄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사회가 되려고 한다면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는가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고, 또 이제 노화와 관련돼서는 이 나이 든과 관련돼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책을 쓰셨는데, 흰머리 휘날리며 예순 이후의 페미니즘. 나이가 들었다고 운동으로부터 이제 또 나이가 든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제 운동을 해오신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운동은 죽는 게 아니니까 살아있는 한 움직이는 거니까 어떻게 이제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 문제 제기를 담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아무튼 흥미로운 발표가 있었으니까 흥미로운 또 토론과 질문 그리고 대화 부탁합니다. 네, 이진희 선생님의 발표에 이어서 토론을 하게 되다니 무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 진심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 나이듦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 장애 인권 활동가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많은 빚을 지고 있는가 하는 걸 정말 매 순간 깨달아요. 그래서 노년 인권이라고 하는 말이 아직 그 개념화되지 않고 있고 사회적으로 제대로 된 어떤 가치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고령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 노년들의 삶이 예전에 그냥 우리가 자연사의 일부로 생각했었던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어떤 인권 논의의 장 차원에서 이제 노년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꽤나 넓게 확산되고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그 노년 자신들이 자기네가 당사자로 나서서 이 노년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중요한 정치적 혹은 사회문화적 의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령자 숫자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어떻게 당사자 활동을 하겠다고 나서는 고령자 숫자는 이렇게 없지라는 의아함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몇몇 노년 인권을 페미니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장애 그 활동가들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까 정책 얘기도 하셨고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봄이 어,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구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정말 흥미로운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양쪽 모두에서 노년 돌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그래서 큰 절을 한 10번쯤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 이 또문이 이 포럼을 열 때, 가졌던 큰 문제의식은 이 뭐 인류세라고 부르든, 슬루세라고 부르든, 전면적인 위기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것을 페미니즘의 위치에서는 어떻게 포착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술루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뭐 지구적 차원에서든 사적 삶의 차원에서든 위기가 횡행하고 있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질문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젠더 위기는 늘 있어 왔던 것이고 그리고 기후 위기와 돌봄 위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여성들은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했었어요.
돌봄 위기 이야기하는데 이게 누구의 위기인가? 이 사람을 중심에 두고 질문을 재구성해 봐야 된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여성의 위기이죠. 그래서 여성에게 돌봄 관점에서 위기 아니었던 시기가 있나? 이런 얘기를 하곤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장애인에게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에게 역사가 진행되어 온 그 모든 시간 동안 위기 아니었던 적이 있나?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뭐 인류라는 말을 너무 거창하게 꺼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희생자들 혹은 어, 그러니까 이 폭력의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언제나 위기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어, 작디 작은 그 저항들이 모여서 함성이 되고 그 함성이 결국은 역사를 바꿔내는 그런 식의 그 과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여성들의 투쟁도 그렇고 장애인들의 투쟁도 그렇고 이 투쟁이야말로 우리가 역사를 되새김질할 때 너무나 중요한 어떤 행위소로 혹은 어떤 동력으로 파악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게 교차돼서 장애 여성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의미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장애, 여성, 연령, 노인이니까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포함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장애와 여성이 교차적으로 만나서 위기를 이해하려고 할 때 이 위기에 대한 이해도 달라질 것이고 그다음에 위기를 어떻게 타파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해결책 모색에 있어서도 굉장히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 위기에 대한 의식, 그다음에 자기를 이 위기와 결부시키는 어떤 위치성, 이런 것들이 여전히 굉장히 문제이고, 그래서 이 장애 여성들의 이 운동사에서 우리가 정말 여전히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해내고 발굴하고 하면서 돌봄을 여성주의 관점에서 이제 의제화할 때 어떤 새로운 장을 계속 더 열어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돌봄 위기를 얘기할 때 좀 아까 이제 누구의 위기인가를 빼뜨린 돌봄 위기 담론이 너무나 공허하고 정치적으로 계속 어, 다른 소위 이 반동적인 세력에게 먹힐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돌봄 위기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돌봄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너무나 유행어가 됐고 너무나 이제 모든 사람이 차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식의 공공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돌봄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정치성을 계속 탈각당한 채 이렇게 모든 진영에서 모든 사람이 차용 가능한 이런 식의 허공을 떠도는 이제 기표가 되어 버릴 때 우리는 정말 명실상부한 어떤 돌봄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장에서부터 이 돌봄의 정치화를 어, 정말 제대로 그 모색하고 이렇게 확산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뭐 다정한 것이 세계를 구한다라든가 혹은 이제 이 공진화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철학자들이 많이 쓰는 그 어, 은유 중에 하나가 소용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선형으로 맴도는 소용돌이.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지점에서 시작했지만 이게 계속해서 나선형을 그리면서 엄청난 그 원을 그리면서 확산돼 나가는 거죠. 저는 공감에서 보여주는 돌봄의 정치화 혹은 이 돌봄 투쟁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에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혁명이라고 하는 그 전망 하에서 같이 휘몰리고 싶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성주의가 어떻게 여기에 같이 휘몰아치는 소용돌이를 함께 만들까, 돌풍을 만들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성의 관점에서
이제 공감뿐만 아니라 실제로 더 넓은 진영의 이 장애인들이 하는 투쟁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특히 그 몸으로 하는 투쟁이 저한테는 너무 의미심장해요. 그래서 왜, 그, 이, 어, 그 사람이 누구죠? 김 선생님, 어, Staying with Trouble 쓴 사람. 도나 해러웨이. 네. 제가 늙어서 이렇게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해요. 그 도나 해러웨이가 이제 그런 말 했죠. 전염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윤리적이거나 정치적이고 싶을 때 몸으로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bodily, ethical and political 해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몸으로 윤리적이고 정치적일 때 사실은 전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이 전염성이 갖고 있는 위협 혹은 위험을 어, 오히려 전제로 깔고 활동을 해야지 이것이 너무나 위험하니까 접촉하지 말아야 돼. 몸과 몸 사이에 거리가 있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장애인들 투쟁을 할 때, 이동권 투쟁을 할 때도 몸으로 직접 나가잖아요. 뭐 휠체어를 타고 오든 아니면 기어서든 혹은 휠체어를 내 동댕이 침을 당하면서든 할 때 이동권 투쟁이 몸으로 이동하는 바로 이 수행적 퍼포먼스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 이 몸이 언어구나. 몸이 그야말로 정치가 일어나는 장이면서 도구이면서 어, 그 이상이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성주의에서 이제 어, 언어는 수행적으로 권력을 획득한다, 혹은 권력을 박탈당한다 이런 논의를 끊임없이 했는데 이제 장애인 그룹에서 이거를 정말 보여준 거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그렇게 오체투지하면서 기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5m를 행진하면 그 5m만큼 이동권이 확보가 되는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어떤 겹의 돌봄 언어 혹은 돌봄 실천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정말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그 여러 다른 몸으로 겹치면서 혹은 떨어지면서 혹은 실패하면서 혹은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때 그것이 바로 돌봄의 어떤 언어들의 겹이다.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얼마나 더 체화할 수 있을지 여성주의 이 지식으로 혹은 여성주의 어떤 운동의 방향으로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동시에 답도 얻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고요. 저도 지금 너무 떨려갖고 이제 말이 막 이렇게 벌벌 떨리는데 그래서 아까 김은실 선생님이 저한테 10분 하라고 했나요? 20분 하라고 했나요? 아무튼 네. 그래서 그만 네. 이제 오케이. 할게요. 그만 할수 하는데 있으니까, 네. 예, 그냥 한마디만 더 하자면 우리 모두가 뒤엉켜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계속 그런 사람들이자라는 얘기까지 하고 네, 다른 네, 분들에게 말씀하실 이kin영 기회를 선생님, 그, 김영호 선생님의 커멘트와 그 대화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너무 흥미로운 그 발표였기 때문에, 어, 영감으로 이제 그 그러게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정말 그 흥미로운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 여성들이 내 몸은 내 문제 내가 돌보겠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는 사회적 안전망, 관계를 맺는 어떤 것들이 그게 더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제 나의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나의 어떤 권리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회라든가 어떤 것과 맞먹는 데서 저게 문제가 지금 지는 문제. 그다음에 선생님 이야기한 것 중에 상호성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 장애와 장애에
몸, 장애와 돌봄자, 장애, 그리고 또 이 어떤 이 관계 속에서 엄청난 사실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지원만 해주면 된다든가, 서비스만 제공되면 된다든가 하는 건데, 이것은 엄청난 관계성 속에 있고, 상호성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상호성이 만들어내고 있는 아주 예민하고, 그리고 풍부하고, 많은 레이어들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 어떤 감정들, 그리고 존엄에 대한 어떤 생각들, 그리고 타자에 대한 생각들이 오늘 너무나 그 정말 중요하게 많이 등장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장애 그 자체가 아니라 장애와 장애의 몸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장애와 욕망이 만나는 바로 그곳에서, 몸과 욕망이 만나는 그곳에서 장애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정호 쌤이 이제 그 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선생님이 아까 장애와 섹슈얼리티를 같이 논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돌봄을 이야기할 때 장애를 이야기하다가 또 섹슈얼리티를 이야기하다가 마치 이것들이 다 하나씩 돌봄의 영역이 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삶 속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상호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프랙티스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는 이제 발언들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냥 언급을 하고요. 그냥 플로어에 지금부터 질문을 오픈하겠습니다. 노재현 선생님, 취약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 감사드립니다. 그간 사회 정책이 자원 배분이라는 명분으로 더 취약한 그룹을 가려왔고, 취약성과 자격성을 증명하라고 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질문은 그럼에도 그 그룹이 가지는 고유한 경험의 특수성과 취약성의 보편성, 강조감,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질문이에요. 해봄님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느낌입니다. 상호 우정, 정의로운 돌봄이라는 화두가 명확하게 다가왔습니다. 커뮤니티 돌봄에서의 다양한 몸들이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멘트였다고 합니다. 취약성에 대한 공감을 보편성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공감이 보편성이라고 말하는 거기서부터 또 질문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취약성과 공감이라는 말, 그다음에 공감과 보편성이라는 말, 그다음에 어떤 이것에 어떤 액션 프랙티스가 들어갈 때 거기에 또 어떤 관계성 혹은 어떤 다른 것들의 또 개입 혹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라고 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선생님 지금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개지만 거의 하나죠. 하나요. 네. 지금 선생님 먼저 하세요. 저 먼저요. 네. 제가 질문 내용을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 질문은 그럼에도 그들의 그룹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수성과 네. 취약성의 보편성, 강조 간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조금 더 세분화된 질문이 아까 지금 부두로 하신 질문인 것 같아요. 혹시 김종수 쌤이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답변을 많이 네.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취약성을 어떤 그 존재론적이고 인류학적인 보편성으로 이야기할 때는 출발점이 몸이잖아요. 그 몸을 가지고 사는 모든 생명체는 취약하죠. 언제 어떻게 상처 입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살고, 그리고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 태어나서 다른 타자의
도움을 받아서 생존 가능한 상태까지 성장했다가 다시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굉장히 취약해지고 중간에 이제 질병을 얻기도 하고 뭐 사건 사고를 얻기도 해서 또 굉장히 취약해지는 상태에 가기도 하는데 그런 식의 보편적 취약성 말고 사회가 취약해지면서 즉 사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특정 그룹들이 굉장히 상황적으로 취약해지는 그런 걸 우리가 목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장애 여성이라든가 혹은 제가 더 관심을 기울이는 노년 여성이라든가 이런 그룹들은 이 두 개가 굉장히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이 몸의 존재로서 굉장히 취약하고 그런데 그 존재들에 대한 사회의 시민적 책임감이라든가 국가의 책임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얻게 되는 또 다른 어, 상황 지어진 취약함이 있죠. 네네. 노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럴 때 이 각각의 특수성들이 사실은 이 보편적 어떤 그 취약함의 에, 지평 하에 만나면서 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이 활동 지원사는 그 5분이 없다고 한다. 근데 이거는 노년 이 요양에서도 늘 하는 말이거든요. 그 5분이 없어서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노년분들을 인격적으로 못 돌보는 거예요. 기저귀 케어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원래는 기저귀 케어 하면서 이분이 제대로 계신지 그 시선 끝에 만남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선 끝에 만남이 안 돼요. 그렇죠. 이것이 그러니까 특수성에서 사실은 보편적인 어떤 사회적 구조로 나아가는 건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특수성을 잘 알아차리고 그래서 그 특수성이 그 빠져 있는 돌봄의 위기 그리고 그 특수성들이 그 돌봄의 위기에서 그래도 뭔가 해내는 어떤 돌봄의 실현들 네네. 이것들을 자원화하고 다큐멘팅하면서 다른 그런 특수한 그 취약 계층들의 그 문제와 만날 수 있는 통로들을 어,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얼른 할게요. 공감해서 그다음에 액션으로 가는 거 어떻게 되냐? 이게 현장에 나오면 되더라고요. 저에게 답은 매우 간단해요. 날짜를 알려드리면 돼요. 날짜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뭐 팔레스타인 그 투쟁도 그렇고 어느 투쟁도 그렇고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그렇고 또 다른 그 이론가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몸의 연대가 사실 이 공감에서 액션으로 가는 거에 필수다. 그러니까 일단 나가 보시라. 그래서 몸들이 어떻게 네. 연대하는지를 근데 하면은 여기에서 질문에서 달라진다. 공감을 보편성으로 설명한 게 이상한 것 같아. 공감은 사실 상호성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그 두 번째 질문은 공감을 보편성으로 했다라기보다 음. 이 상호성이 가능한 거는 공감 능력 때문인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서로 상호적으로 음. 뭔가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액션으로까지 가야 사회도 개혁하고 혁명도 이루는데 어떻게 액션으로까지 가냐? 맞으시다. 이 질문이었던 근데 그거는 거죠. 사회적 액션인데, 그래서 관계성 속에서 액션.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기저귀를 갈아줬어요. 그리고 밥도 다 먹였어요. 근데 문제는 돌봄을 받는 대상자가 돌봄을 받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잖아. 그 어떤 그러니까 마지막 5분 때문에 서비스를 받았지만 돌봄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니까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문제하고 지금은 어떤 관계성 속에서 이 사람의 어떤 상호적인 어떤 것을 받았다는 느낌하고는 다르게 그럴 수도 있겠죠.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아까 마지막 5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돌봄을 받는 사람이 돌봄이라고 느끼지 않았을 때는 사실 그거는 서비스 제공이잖아. 그게 제도화된. 근데 이것이 제공자와 돌봄이 받는 사람이 다시 돌봄을 받는 사람은 항상 돌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돌봄 제공자가 되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돌봄이라는 것이 굉장한 관계성의 연쇄로 존재하려 그러면
그 마지막 5분이 완성되지 않으면 저는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편성이라는 그 말이 지금 이런 식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관계성 사이에서 논의가 되고 있을 때 그 말이 적합한가 하는 느낌이 저는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그냥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 보편성이 이제 어떤 존재론적인 차원에서의 보편성과 그 다음에 각각의 그 특수한 상황지어진 어떤 그런 장에서 어떻게 이게 정말 보편성으로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거는 구별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김유수님 말씀하신 게 그런 건 거죠. 그래서 그 간극을 음.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지. 그 말씀 예, 주신 예. 것 같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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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양쪽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공감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공감과 그 액션이 다 필요한 어떤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아까 어떤 질문이지 갸우뚱 했던 게 어떻게 좀 현장하고 연결시켜서 설명을 또 같이 나눠보면 좋을까 해서 조금 또 이렇게 막아 뜨는 시간을 또 잘 챙겨줘서 감사합니다. 전 첫 번째는 특수성을 말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강요된 취약성밖에 없다. 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수성, 그러니까 고유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걸 말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그냥 강요된 취약성, 너는 취약계층이야. 밖에 남지 않는다. 그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주는 대로 돌봄 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받고 싶은 돌봄, 내가 주고 싶은 돌봄, 내가 맺고 싶은 돌봄 관계 말할 수 없는 게 지금의 사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그 활동 지원 그 제도에서 이제 좀 뭐 점수가 이제 높을수록 이제 지원 시간을 많이 받는 이상한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제도화가 되어 있죠. 그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이런 방식이 아니라 노인 장기 요양도 마찬가지인 현실일 텐데요. 그럴 때 사실 이제 그것은 내 특수성을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왜 필요하고 그런 특수성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오히려 시간 얼마나 받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취약한 몸인지 그 강요된 취약성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많이 받을 자격이 있는 몸이다, 아니다를 말하게 하는 게 이제 이 지금의 제도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래서 이 고유한 경험들을 이 고유한 경험 여러 그 특수성들의 어떤 다양한 존재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듣는 순간 이제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많아지고 그리고 더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많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듣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되고 있고 지금 이제 존재론적으로 어떤 인간이 취약한 존재이다라는 말도 되게 이제 국가가 이해하는 방식이랑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방식,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해하고자 하는 방식이 진짜 단차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국가는 얘기할 때는 맨날 그런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모두를 위한, 뭐, 누구나를 위한.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그 아까 갸우뚱하게 된 게 이제 국가가 지금 이 취약성을 다루는 방식과 우리가 이런 교유한 경험들 속에서 우리의 취약성의 레이어를 넓힌다고 해야 되나? 이 정치화를 더 넓히는 방식, 요간극일 때는 뭐 당연히 맞서서 이거는 그 국가가 가진 취약 계층이라는 이런 낙인화하는 방식은 당연히 동정화하는 방식 이렇게 맞서서 싸워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우리가 특수성을 계속 말하면서 취약성을 계속 업데이트한다. 이 레이어를 더 만들자, 더 정치화시키자. 이럴 때는 사실 이제 뭐 같이 이제 사무 보완 쪽으로 좀 이게 의미들이 되게 갱신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아까 그 활동 지원 같은 경우도 계속 그렇게 이제 취약성으로서 자신의 몸이 내가 더 취약한 상태야를 증명하도록 하는 방식이 이제 낙인을 만들고 차별을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장애 운동을 하는 이제 많은 동료들이, 이게 사실 이제 제도에 내가 이런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할까 봐 너무 두려움과 동시에 뭐 불안함이 있고 막 당당하게 그러다 저는 뭐 이건 할 수 있고 저건 뭐 어렵고 그난 이만큼 필요한데 이렇게 할 수 없는 제도 안에서 그 사이에서 사실 이제 투쟁을 하고 그 되게 불안함 속에서도 이제 투쟁을 만들어가는 방식인 것 같거든요. 저희 동료들을 봐도 왜냐면 예를 들면 저희 뭐 이게 이제 저희 단체가 소재하고 있는 뭐 강동구청에서 더 시간을 받을 수 있을 건지 없을 건지 이런 거 고민할 때 그래서 강동구청 앞에서 나가서 당당한 어떤 이거 나의 어떤 특수성을 얘기하면서 싸울 거냐 아니면 집에서 더
뭐 이렇게 아프다고 말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도 나가면 또 뭐 장애소 공감이 또 부정수급한다 이런 것도 막 온라인에서 이상하게 얘기할 것 같은데 또 잡아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이상한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뭐 그런 제도들이 아직 이 사이에 선생님 질문하신 것처럼 그 사이에 어떤 이 차이점들에 대해서 토론하게 하고 이걸 어떻게 좁히고 넓힐 거냐가 아니라 계속 그 사이에서 당사자들을 갈등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하고 불안한 상태로 싸우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현장에 나와 있는 선생님이 지금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네, 마이크 있어야 돼? 괜찮아. 오케이. 제가 아까 언급했던 가장 느린 정의 그 책을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 되게 짧은 장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 만들기는 우리 공동체를 위한 사랑의 행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일각에서는 또 되게 비정치적인 언어로 얘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활동가로서 그 두 가지를 연관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책을 안 읽어서 좀 자신은 없습니다만 그냥 제가 이게 약간 저희 단체 이름인 장애여성 공감 그러니까 공감도 사실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어 되게 막 좀 이상한 방식 오염된 의미로 읽히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장애인들 너무 공감합니다. 뭐 소수자 문제 너무 공감합니다. 물론 진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저는 다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공감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서로가 모른다는 수많은 확인을 거쳐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을 내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서로 얼마나 모르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전제하고 해야 되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감이나 사랑이라는 말은 되게 이렇게 따뜻하고 안전한 말이라기보다는 되게 이런 불안정함이나 되게 흔들림 속에서 놓여져 있을 때에 공감과 사랑이라는 말은 서로를 북돋거나 지지하거나 갈등을 직면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에너지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신뢰가 있어야 말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전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랑의 의미는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되게 좀 약간 좀 급진적으로 이 사랑의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공감의 의미를 공감이 장효서 공감이 그렇게 쓰는 것처럼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여기서의 사랑은 지지나 어떤 실천, 되게 액션이나 애씀이 많이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의미로서의 사랑인 것 같아서 이 맥락 위에 놓여진 사랑은 저는 지금의 시대에 되게 필요한 그럼요. 사랑인 것 같다는 생각. 이 사랑이 없어가지고 맞아, 이 사랑이 없어서. 돌봄이 너무 납작해지고 네. 돌봄에 다가가기 싫거나 주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돌봄 네. 그런 의미로서 다시 쓰여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서지훈 선생님 이름을 보니까 네. 지난번 그 김화용 음. 아티스트가 집에 살던 새는 모두 어디로 갔을까라는 제목의 전시를 했었는데 그 전시의 맨 앞에 서지현 쌤 등장하신 게 떠올랐어요. 근데 그때 서지현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 본인이 그 몸을 자유자재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활동 지원을 해주는 그 조력자가 없는데 걔가 똥을 쌌어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올 때까지 이 서지연 선생님은 계속 그 똥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삶에서 곤란함을 만들어내는 이 돌봄의 문제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저 공감이 됐고요. 이 공감. 네. 제가 섣불리 공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든 질문이 있어요. 이게 아까 그 진희 선생님이 섹슈얼리티와 돌봄을 분리시켜서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또 같이 연결해서 떠오른 질문이기도 한데 활동 지원사가 왔다 집에 몇 시간이건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활동 지원사가 그 똥을 치워주는 게 맞나 안 맞나 이 맞나 안 맞나는 행정적인 용어예요 지금 서지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 개인의 활동 지원을 하러 온 분인데 이 분이 이 서지원 씨가 살고 있는 그 집에
개가 싼 똥을 치우는 게 맞나? 음, 저는 이제 요새 노동권과 그러니까 돌봄 종사자들의 그 노동권 투쟁과 그다음에 돌봄 받는 사람의 그 돌봄 이해가 상충하는 그럼요. 굉장히 미세한 지대들이 있는데 그 지대에서 이런 질문도 음, 충분히 떠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맞아요. 이야기를 제가 그 노인 요양에서 요새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돌봄을 계약 차원에서만 이해하면 정말 너무 납작해지고 이 공감이고 자시고 액션이고 자시고 하나도 없는 이상한 어떤 형해화된 어, 것으로 수렴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그 질문에 선생님이 그러니까 답변이 아니라 대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윤리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또 정치적인 질문이잖아요. 활동 지원사는 개똥을 치워줘서 그 장애를 가지신 분의 환경을 조금 개선시켜 줘야 되는 건지, 그 역할에 그 시간에 수행하지 않아야 되는 거기 시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내비두고 그거는 또 다른 가족이 와서 치워줘야만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를 아마 그런 문제 많이 제기됐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거 어려운 얘기네요. 네. 그 활동 지원 제도가 뭐 만들어진 취지가 당사자가 이제 일상생활 뭐 자기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좀 더 잘 이렇게 펼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그러니까 당사자 중심으로 활동지원사는 지원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만들어진 취지이기도 하죠. 근데 그럴 때 이제 당사자만 놓고 보면은 이게 지원의 폭은 그러니까 당사자에 집중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당사자가 놓여진 환경과 관계를 잘라내고 그 사람만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어렵죠. 네. 이게 돌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머무는 공간과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게 주고받는 사람 1대1만 뭐 노력하고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있는 여러 사람들, 구성원들, 혹은 또 그 공간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이제 그때마다 다른 식의 어떤 합의와 약속, 조율이 늘 필요해지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정답이 있기보다는 서지호님 죄송해요. 이름을 얘기할게요. 서지호님이 아마 활동지원사 분하고 이 이슈를 해결하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있겠죠. 예. 좀 코멘트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서지원 선생님 근데 아마 좀 이렇게 얼굴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덧붙이면은 그래서 뭐 각각 다 장애인이 해결하기 쉬운 노하우대로 해야 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나에게 개입된 관계와 공간이 활동지원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범위까지 상대방의 이 노동권,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이게 사전에 상당히 많이 조율돼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조율이 역시 어려운 것도 현장이다. 왜냐면 활동지원사 지금 오늘부터 없어. 특히 이제 중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은 여기서 이제 중증이냐 경증이냐가 또 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중증이신 분이 함께 이제 고향이나 이렇게 같이 살아가실 때에 그런 조언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몸도 불편한데 왜 고양이와 함께 사냐. 그렇게 되는 문제는 또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또 당사자들은 이렇게 또 질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증이신 분들 더 많이 그 공간이나 아니면 같이 사는 사람들과의 어떤 이런 케어까지 함께 해야 될 경우, 그러니까 동거인들까지 저는 케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결코 아닌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이제 활동 지원의 자장으로 볼 거냐는 되게 논쟁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사전에 협의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돌봄 계획 같은 게 같이 세워질 필요가 있다. 주고받는 사람끼리 그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뭐 시원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다른 뭐 있어요? 다른 이거는 아이디어. 또 나이 드신 분을 돌봐주는 그 문제에도 연관이 되죠. 근데 그럼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어떤 병 간호를 위해서 왔는데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가사노동을 이제 부탁한다든가 이제 이런 문제가 항상 이제 맞아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장애 여성, 그러니까 장애 남성 활동 지원사분한테는 김장해달라고 부탁하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근데 장애 여성 활동 지원사분한테는 김장이나 이런 거 부탁하는 경우가 있대요. 뭐 가족의 이불 빨래나. 그래서 사실 그런 이슈도 이제 분명히 이제 젠더 문제가 분명히 이제 존재하는 것이 있고, 이제 어디까지를 이제 당사자를 지원하는 영역이나 범위나 관계로 볼 거냐는 음, 좀 구분하기 되게 어려워서 이 노동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굉장히 이게 그 관계 속에 지금 존재하는 그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관계라는 말 혹은 상호성이라는 말로 넘어가지만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나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네. 저희가 그래도 5분이 남았습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예민하고, 그리고 이 선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구분이 어려운 그런 식의 문제들이 지금 여기에 에, 있고, 이것은 장애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한테 굉장히 큰 문제지만 그분을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그럼요. 문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과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떤 식의 주고받기를 지금 해야 되는 이 관계 속에 있을 때 어떤 때는 그러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요구가 가장 우선이고 전면적이라고 하지만 장애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한계라든가 그것 또한 굉장히 이제 분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협상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이 과정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사실 아마 장애여성 공감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자료와 갈등의 어떤 그 어떤 현장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김영호 선생님은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 때 그들이 나이 든 자체가 굉장히 어떤 부분 장애, 기능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장애 연구에서 해온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레퍼런스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쪽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해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이제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마지막으로 김영수 쌤의 했던 커멘트에 대한 답변과 자연성 공감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너무 동의되는 말씀. 그렇죠. 완전 동의죠.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서 네. 지금 공감에서 이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더 풀어야 되지만 지금 더 많은 대화를 요구하는 그런 것을 저희한테 제시하면서 같이 대화를 하기를 좀 청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은 또 앞에서 드렸고요. 그, 아까 교육 선생님이, 모두가 뒤엉켜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계속 그러자, 이렇게 얘기도 해주셨는데, 몸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그런 공간들이, 관계들이 정말 우리한테 너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희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몸으로 만나는 관계 시간, 뭐 경험 이런 것들이 그냥 딱 뭐 말들이 아니라 같이 겪어가는 거 있잖아요. 다르게 겪어가는 거. 우리가 현장의 어떤 장면에서 같이 만날 건지, 그리고 혹은 또 어떤 장면에서 만나고 있는지, 그 장면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그 의미들을 같이 읽을 건지, 해석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다르게 이 과정들을 몸으로 겪어 나갈 건지, 저는 그걸 집요하게 같이 하면서 이 돌봄의 위기도 어떤 위기인지, 제도나 국가가 호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기인 사람들을 서로 불러주고 그 위기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할 때, 어, 어떻게 보면 돌봄은 사실은 문제를 봉합하기 위한 언어로서가 아니라 문제를 제대로 펼치기 위한, 문제를 제대로 보기 위한
지금 우리의 실패를 또 마주하기 위한 관점으로서 또 실천으로서의 돌봄의 이 돌봄을 위한 정의로운 돌봄의 싸움들이 좀 펼쳐진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지금의 이제 사회, 국가가 하는 방식은 문제를 봉합하기 위한, 안 보이기 위한 방식으로서 돌봄을 선택하는데 우리는 문제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또 내가 가진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나, 또 타자와의 그 관계에서 내가 아직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더 찾아가기 위해서도 좀 더 같이 더 붙들고, 같이 이 말에 또 매달려 보고, 이런 이야기들을 또 던져주시는 수많은 관계들에 좀 매달리면서 같이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현장에서 또 좀 울퉁불퉁하고, 네, 좀 거친 얘기들이지만은 계속 좀 내어놓고, 네, 평가나 의견이나 또 이렇게 끼어드는 거, 네, 개입하는 어떤 것들 마주침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그 스탠드 코미디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마지막으로 선생님도 한 네. 1분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10월에 이어서 11월 포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지난번 10월에 기후위기와 돌봄 논의할 때 그 최jon 스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항 없는 돌봄은 맹목이고 돌봄 없는 저항은 공허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나눈 이야기에도 굉장히 잘 들어맞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맹목이라고 할 때 맹목 작은 따옴표 칠게요. 그런 단어 쓰지 말자고 하는데 그래서 이 지금 교교님이 쓰신 말도 바로 그런 건 거잖아요. 이 저항이 없을 때 어떻게 돌봄이 네. 의미가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이 저항과 돌봄을 동시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자. 네. 네, 이런 말씀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발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코멘트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아마 또 생각하느라고 질문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음 달에도 저희 그 떠문 포럼 참석해 주셔서 이 새로운 전환의 담론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지, 아무튼 이건 답은 아직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같이 함께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